안녕하세요. 우리 투자자산운용사 과정 이제 지금부터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과목의 제일 앞부분이죠. 금융상품과 세제, 또 이 부분에서 앞에 1번부터 7번까지 세금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중식 세무사고요. 1번부터 7번까지 저와 함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부 쭉 해오셨고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이 모의고사 3회분 풀어보시면서 마지막 좀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충분히 모두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네요. 보기 1번 국세기본법상 송달 방법 중 하나인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이라는 것은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관서에서 납세자한테 서류를 보내는 걸 의미하죠. 서류의 송달. 송달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에 의하는 게 원칙인데, 뭐 전자 송달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제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 게시판에 그냥 공고해 놓는 거거든요. 공고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송달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시송달 하고 싶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누구나 다 와가지고 세무서 앞에 게시판 와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 계속 우편을 보냈는데 계속 반송되고 아니면 국유에 있어서 송달에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 사유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기억하고 공고를 붙인 다음에 우리 보기에 나온 대로 14일이 지나면 이제 송달이 결국 뭐 우편 송달로 치자면은 우편물을 받은 것처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 4가지 맞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다. 과점주주 바로 기억합니다.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죠. 초과. 이상하고 초과는 뭐 완전히 다르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죠? 경정청구. 우리 세금 신고한 거에 대해서 어떤 수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가지가 있었는데 경정청구는 보통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그 다음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일로부터 3년 이내, 3년. 근데 수정신고는 뭐 1년, 2년 이런 기간이 없었죠. 그냥 결정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뭐 그 표현대로 할까요? 그게 결국 고지하기 전까지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데 통지하기 전까지면 언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척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통지하기 전이 돼 제척기간은 경과하기 전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하는 기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가지의 공통점은 반드시 뭐죠?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건을 달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만 기존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도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맞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채권과 일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세채권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국세 우선권이 인정이 됩니다. 2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렇죠. 언제 우리 불복 절차를 쭉 볼 때 무조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전부 다 90일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90일 이내에. 3번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했으나 허위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척기간 기억해야 되죠. 제척기간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 그 다음에 아예 신고를 안 한 무신고 그 다음에
허위 신고, 누락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모든 세목, 상증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세목이 공통적으로 이제 같은 제척 기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 누락 신고까지는 상속세가 전부 다 15년이었고 이 기타인 경우에만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증세가 아닌 일반 세금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일 때가 제일 긴데 10년이고 무신고일 때 7년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5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허위 누락 신고였죠. 예, 허위 누락 신고 15년. 예, 맞습니다. 4번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은 피상속이견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제한 없이 승계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세금 낼 게 있었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니까 세금 내야 될 의무도 당연히 상속받는다. 내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 여기까지는 맞는데 내가 받은 상속재산은 100만 원이 뭐 1억 원인데 아버지가 내야 될 세금이 1억 5천이다. 내가 그걸 다 부담할 수 없거든요. 승계를 하되 내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승계합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소득세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을 분류과세 방식이라고 한다. 어떤가요? 틀렸죠. 예.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인데 그거는 분류가 아니라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분류과세는 소득 8가지 중에서 2배사 근연기, 그죠? 기억하시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에다 추가로 퇴직, 양도 이렇게 있었는데 나머지 앞에 6개는 다 합산해서 과세하지만 나머지 퇴직이랑 양도는 따로따로 별개로 과세한다라고 해서 그 2가지 소득을 분류과세 소득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이 분리과세는 모든 소득에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자 소득 안에서도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고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예. 2번 뭐 답은 어쨌든 1번이겠고요. 2번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에 의거해서 규정한다. 그죠?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열거주의, 소득 원천선 열거주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예. 그래서 소득 원천별로 각각 소득 과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를 다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소득세법에서는 부부 또는 일정한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을 기준으로 그죠? 개인 단위 과세 원칙 예외 공동사업 합산과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합산과세인 경우 말고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 과세다. 모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외는 사망, 출국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장 폐업, 뭐 사업의 뭐 폐업 이런 것들 우리 속 좀 이렇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폐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연도가 중단되지 않아요. 예. 그 뒤에 사업소득은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 뒤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4번도 맞고요. 그래서 결국 답은 1번이 되겠죠. 4번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렇죠? 예, 보유기간마다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채권을 쭉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뭐 사고팔고해서 보유자가 달라질 수 있죠. 보유자가 가진 기간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다 별도로 각각 보유기간 그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간별로 그 해당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2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이자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자소득이라는 건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죠? 빌려줘서 받은 이자가 돼 이자소득인데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게 여유자금이 있어서 빌려줄 수도 있지만 내가 돈을 어디서 싼 이자로 빌려온 다음에 그거를 예, 조금 더 이자를 더 받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받은 이자는 이제 이자 수익이고 이자 소득이고 수입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거 빌려주려고 대출받은 돈, 거기서 나가는 대출이자는 이자 비용이 돼서 내 수입에서 차감시켜줘야 되는 게 왠지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죠? 예. 그래서 예.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업이 되면 내가 원래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원래 업이다. 그러면 그게 이자 소득도 아니고 아예 사업 소득으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 똑같은 이자라 그래도 이자를 받는 거라고 사업소득으로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돈 빌려주려고 빌려온 돈에 대해서 나가는 지급이자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자소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가끔씩 돈 뭐 여유자금 있어서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3번, 2번도 맞죠. 3번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렇죠. 조건부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초과 이하 기억해, 그러니까 초과냐 이상이냐 그것도 이제 반드시 뭐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다 그냥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다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기원천징수 된 걸로 그냥 과세가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4번, 3번도 맞죠. 4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조정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바로 답이 나오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중과세 조정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분이야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원래 이중과세 조정 대상인 배당소득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말이 맞죠. 2천만 원까지는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중과세 하지 않고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라는 거. 네, 어쨌든 4번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장 주식을 대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면 당해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장내에서 거래했다 이 말은 이제 매매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장 주식을 매매한 경우 장내에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이자소득이 아니죠. 이자소득이 돼야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볼 텐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장 주식을 매매한 거는 양도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냐 말까는 또 이제 별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장외거래분은 과세가 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어쨌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1번 답이 되겠고요. 2번 주가연계증권,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랬는데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주가연계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이런 데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죠? 기억하세요. 하지만 ELW는 이자 배당, 뭐 기타 소득 어떤 걸로도 보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기준금액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판단한다. 내가 아까 이자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2천만 원 넘는지 판단할 때 내가 이자 받은 거, 배당 받은 거를 다 합산한다는 건데 내가 받을 때는 이자를 떼고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받아요. 1,000만 원이 이자면 1,0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54만 원 빼고 856만 원인가요? 846만 원만 받습니다. 하지만 846만 원, 그거를 합하는 게 아니라 세금 떼기 전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산해가지고 2천만 원 넘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4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로스업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죠? 그로스업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외국 법인으로 받은 외국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었습니다. 두 가지 또 있었어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거 두 가지.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의 배당소득과 이 국외로부터 받은 이자나 배당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같은 경우는 그로스업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금융세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권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양도 시에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맞죠. 증권거래세 세율은 1000분의 5로 항상 동일하다. 기본적인 세율은 1000분의 5, 0.5% 맞지만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아예 0% 세율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2번이 답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된다.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된다. 맞죠?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별도로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다는 말 자체가 사업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를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이. 그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 국내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못 만들어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소득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업장을 두고 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도 맞죠. 4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말 그대로 제한이에요. 제한세율 10%인데 우리나라 세율은 15%다. 그러면 15% 우리나라 세법만 따지면 당연히 15%로 해야겠지만 제한세율이 10%라면 10%에서 제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10%로 원천징수해야겠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4번도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우리 마지막 7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실명 채권을 이용한 전략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맞죠? 예. 비실명 채권 말 그대로 이름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실명 채권 사서 주면 그냥 원래 그 가진 사람은 그냥 뭐 무기명 채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되면 그죠? 예.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런 걸로 이제 증여 세금 없이 뭔가 이렇게 증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 발행되는 것도 없고 유통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번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증여자산 공제 기억했었죠? 예. 뭐 배우자끼리는 6억, 직계 존비 속간에는 뭐 5천만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5천, 직계 비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2천, 뭐 이런 것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게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 얘기라고 하는 거였죠. 매번 증여 받을 때마다 뭐 5천만 원,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번도 맞죠. 3번 한 명의 증여자가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한 명의 수증자가 수증자에게 여러 명이 증여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없다. 일단 한 명의 증여자가 여러 명에게 내가 3억을 증여할 건데 한 사람한테 3억 주는 것보다 뭐 첫째, 둘째, 셋째한테 각각 1억 증여하면 증여세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반대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한테만 3억 받는 것과 아버지한테 3억, 어머니한테 3억, 아니 저 아버지한테 1억, 어머니한테 1억, 할아버지한테 1억 이렇게 받으면 절세 효과가 없느냐? 그것도 절세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경우 다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거 한 명의 수증자에게 여러 명이 증여하는 경우 그죠? 그거는 절세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장기 보유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 자산 가치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당연하죠. 그죠? 어쨌든 증여하는 시점에 그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자산이라고 해도 뭔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올 겁니다. 적게 나오겠죠. 당연히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은 3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 그 금융상품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에서 세금 부분 문제 풀어봤습니다.